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지금 사는 집에서 남은 여생 보낼까요야. 이 나이에 무슨 이사야, 귀찮기만 하지. 하지만요, 세상이 그렇게 내 뜻대로 흘러가 주질 않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인구 10명 중 8명은 노후에 한 번 이상 이사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90%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했을 거라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집이란 무엇인가요? 그냥 머무는 장소일까요? 아니면 노후의 안전벨트이자 남은 생을 보내는 삶의 무대인가요? 사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이란 그 사람의 신분이자 자존심이고 경제력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의 집 문제를 돈으로만 판단합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야지. 이왕이면 넓은 평수가 낫겠지. 자식들이 자주 오려면 거실도 크고 방도 많아야지. 하지만 정말 그게 좋은 집일까요? 시간이 흐르고 몸이 약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질 때 넓은 평수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과 생활의 편의성입니다. 이걸 모른 채 대출을 받아가며 무리한 이사를 결정한 분들의 말로는 생각보다 씁쓸합니다. 평수는 넓은데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늘 한 귀퉁이더라. 관리비, 난방비 감당 안 되고 청소만 하다 하루가 간다. 자식은 1년에 한 번 오는데 난 그 손주들 생각하며 거실만 넓힌 거야. 노후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공간은 오직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했을 때에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선택을 필요에 떠밀려 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커다란 집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그제서야 허겁지겁 이사 준비를 시작하지만 그때는 이미 선택의 여지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된 이사는 삶을 바꾸고 떠밀린 이사는 후회를 남깁니다. 당신은 어떤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지역, 원치 않는 구조, 감당하기 벅찬 주거 비용 속에 갇혀 노년의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떠나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편히 살고 싶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겨울엔 수도가 얼고 여름엔 벌레와의 전쟁, 차도 없이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일입니다.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도시의 편의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 결국 1년 반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물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이든 고층 아파트든 집의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상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집이 멋지다고 해서 인생이 멋져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이 잘못되면 인생은 분명히 불편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집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한 이사 준비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전이 어떤 무대에서 펼쳐질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려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선명할수록 앞으로의 선택이 덜 흔들리고 마지막 집이 진짜 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의 이사는 생존이 되지만 계획된 이사는 삶이 됩니다. 이 사실을 지금 알게 되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많은 걸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래도 집은 넓어야 살맛 나지. 언제 자식들이 오게 될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실제로 자식들이 집에 머무는 날은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그 며칠을 위해 남은 360여 일을 비효율적인 공간에서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0년간 명절 기간 중 부모님 댁에서 숙박하는 자녀 비율은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오더라도 대부분은 제사 지내고 점심만 먹고 떠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까운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자녀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누굴 위한 넓은 집인가요? 노년기엔 관리와 유지가 가능한 적정한 크기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과거에는 넓은 평수가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넓은 평수가 짐과 소음,
비용을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70대 부부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50평대로 이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식들이 와서 자고 가려면 거실도 커야 하고 방도 넉넉해야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 힘들었고 손주는 올 때마다 밖에 나가자고 졸랐습니다. 그 넓은 집은 결국 두 부부의 청소거리만 늘려주었고 매달 나가는 관리비는 2배가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평수가 아니라 내가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은 약 13이, 즉 약 4평입니다. 4인 가족이면 약 16평 정도면 기본 주거는 충분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중장년층 가정은 30평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모두 독립한 후에도 평수를 줄이지 못하고 그 공간을 유지하고 계시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이른바 평수 체면 사회입니다. 집 크기로 신분을 가늠하던 시대의 관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고를 바꾸셔야 합니다. 줄이는 게 퇴보가 아니라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한 건축 디자이너가 실제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부부가 처음엔 45평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왔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거듭하며 정말 필요한 공간을 하나씩 추려가다 보니 결국 20평 집으로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평이 오히려 아늑하고 편하네요. 45평으로 지었으면 청소하다가 서로 싸우고 지쳐서 병났을 거예요. 노년기엔 여유 공간보다 살기 편한 동선이 더 중요합니다. 방을 줄이더라도 욕실 하나를 더 가까이 두는 게 낫고 넓은 거실보다 햇살 잘 드는 창가 자리 하나가 훨씬 더 큰 만족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후엔 활동 반경 자체가 작아집니다. 집 안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식탁 근처, 침대 옆, TV 앞에서 보내게 됩니다. 즉, 집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효율의 공간을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지어 그 공간은 짐을 위한 공간이 되고 맙니다. 여러 해 동안 안 입은 옷,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식기, 버리지 못한 책들. 이 모든 게 결국 집을 나보다 우선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정리입니다. 짐을 줄이고 공간을 줄이고 관리비를 줄이고 그러면 삶의 스트레스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줄여야만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넓은 집 한 채에 갇히기보다 작은 집과 적절한 현금 자산을 나눠두는 것이 더 유연한 노후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이 좁아지면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식탁, 부부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소파, 햇빛이 드는 작은 창가 하나가 넓은 방 3개보다 훨씬 더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노년층이 그 선택을 경험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마음만큼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으시겠지만 몸과 시간, 관리와 비용은 그 넓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집은 성공의 증표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집을 고를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위치를 봅니다. 여기 서울이야? 강남이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직도 하시나요? 하지만 노년의 집 선택 기준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강남보다 폭지관 옆, 스카이 라운지보다 1층 엘리베이터 옆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 그게 바로 노년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집의 기능이 삶을 결정합니다. 그 기능이란 내가 어디에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느냐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심심하면 갈 만한 문화 공간이 근처에 있는지, 한 끼 식사를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곧 삶의 질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충청도에 사시는 70대 한 어르신은 딸이 사는 서울 강동구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엔 서울이니까 병원도 많고 문화생활도 하겠지 생각하셨다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철역까지 15분, 병원은 차 타고 30분, 집 근처엔 그 흔한 작은 마트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에 살지만 사람 하나 없는 동네, 도시 속 외딴섬 같은 삶을 살고 계셨던 겁니다. 도시니까 다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다 있어도 내가 갈 수 있어야지. 못 가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 반면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 복지관 옆 아파트에서 지내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로 이사한 건 그냥 복지관이 좋았어요. 매일 아침 체조하고
화요일엔 노래교실, 금요일엔 그림 그리러 가요. 점심도 3,000원이면 배불리 먹고 뭐 하나라도 참여하면 하루가 금방 가요. 이 두 분의 삶을 결정지은 건 집값도 위치도 아닙니다. 얼마나 도달 가능한 곳이 주변에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노년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점을 놓칩니다. 집값이 오를까? 손해보진 않을까? 혹시라도 자식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만 하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집 고르기 핵심 기준 3가지. 첫째, 도보 10분 거리 안에 병원이 있는가? 이건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감기부터 혈압, 간단한 주사나 처방까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동네 병원이 있느냐는 그 동네가 노년에 적합한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지표입니다. 특히 가정의학과나 내과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까지의 거리는 도보 기준 10분 이내가 가장 적절합니다. 버스 타고 차 끌고 이런 조건은 몸이 아프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둘째, 사람과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는가?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공원, 도서관. 이 중 하나라도 집 가까이에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잃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이 멀어지고 자식들과는 주기적으로 연락만 합니다. 이때 내가 누군가와 마주칠 수 있는 동선이 없으면 고립은 빠르게 깊어지고 우울은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무서운 일입니다. 자잘한 잡담 하나가, 아침 인사 한마디가 우리의 감정을 지탱해주는 심리적 백신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걷고 싶은 길이 있는가? 놀랍게도 이 기준은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건강을 위해 걷는 게 아니라 걷고 싶어지게 만드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가로수 하나 없는 시멘트 길, 아무런 쉼터 없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담벼락. 이런 길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하지만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 벤치가 있는 소공원, 꽃이 피고 햇살이 드는 길은 다릅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작은 리듬이 생깁니다. 걸을 수 있는 동네에 산다는 것, 이건 곧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는 동네엔 누구와 마주칠 수 있나요?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나요? 심심할 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이 3가지가 없다면 그 집은 당신에게 너무 멀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불편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집값 오를 곳에 살아야지, 나중에 팔아야 하니까.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 집은 파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 안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비싼 동네에서 외로이 지내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복지관 옆 동네에서 매일이 바쁘고 즐겁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후엔 전원주택 하나 짓고 여유롭게 살아야지. 실버타운 들어가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전원주택과 실버타운은 언뜻 보기엔 완벽한 노후 주거지처럼 보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에 지은 마당이 있는 집, 24시간 관리와 식사 제공, 의료 서비스까지 가능한 전용 주택 단지.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현실은 생각보다 무겁고 복잡합니다. 먼저 전원주택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은퇴하고 아내와 둘이 충청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지은 부부는 처음엔 그저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잔디 깎고 텃밭 일구고 저녁이면 고요한 산속에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겨울에는 수도가 얼고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습니다. 눈이 쌓이면 직접 치워야 하고 벌레가 너무 많아 도저히 창문을 못 열겠다고 하셨죠. 마트 하나 없는 동네에서 장 보러 시내 나가려면 30분 운전, 병원은 더 멀어 아파도 참고 버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조용한 게 아니라 외로워 죽을 뻔했어요. 자연은 좋았지만 사람은 없었거든요. 전원주택의 진짜 적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단절감, 그리고 무언가가 고장났을 때 대처할 수 없는 구조적 약함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젊을 때의 오만입니다. 노후엔 작은 불편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한번 아프면 누구에게도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고립이 위험을 키웁니다. 이제 실버타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버타운은 매우 잘 갖춰진 공간입니다. 전문 간호 인력, 건강식 제공,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보안 시스템까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해답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버타운에 입주한 후 다시 나오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해져 있어서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것.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만 함께 같은 패턴의 식사, 비슷한 대화 주제, 하루가 일주일 같고 한 달이 똑같은 날의 반복. 처음엔 안락하게 느껴지던 시스템이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실버타운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호텔처럼 좋은 시설이었지만 마음은 진공 상태 같았어요. 이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였어요. 실버타운이 정답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관리가 어렵고 외부 활동보다 내부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이 내 삶의 우선순위와 맞아떨어질 때만 그렇습니다. 안락함이 곧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매일이 살아있는 시간처럼 느껴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로망을 무조건 현실로 만들지 말고 시험 운행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전원주택이 궁금하다면 직접 땅부터 사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월세나 연세로 살아보기를 먼저 해보세요. 계절이 2번은 바뀔 정도로 지내보셔야 진짜 생활이 보입니다. 봄엔 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여름엔 벌레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을엔 낙엽처리, 겨울엔 눈과 얼음 문제. 이건 주말마다 놀러 갔다 오는 걸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실버타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이나 단기 입주 프로그램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한 달 혹은 3개월 동안 살아보면서 진짜 나에게 맞는 곳인지 느껴보세요. 좋다는 말만 듣고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입주비를 투자해버리면 그 선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인가입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집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집. 내가 주방에서 차를 데우고 이웃과 산책을 나가며 가끔은 책도 읽고 누구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없다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 집은 살기 편한 감옥이 될 뿐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해 가는 것. 전원생활이든 실버타운이든 소형 아파트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맞는가를 중심에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집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꿈꾸는 그 집은 로망인가요? 현실인가요? 그 공간에서 매일을 내가 주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그렇고 활동 범위가 그렇고 쓰는 공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로움만큼은 커집니다. 눈앞에 있는 집보다 마음속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 그게 바로 노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을 선택할 때 진짜로 중요한 건 평수도 뷰도 가격도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주는 집이 노년에 진짜 좋은 집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70대 이상 인구 중 약 33%가 1인 가구입니다. 3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시대. 이제 혼자 살지 않을 방법을 찾기보다 혼자 살아도 괜찮은 구조를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노년기 집 선택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1. 단절되지 않는 구조. 동네의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어디든 익숙한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마을 신문을 만든다든지 자원봉사 활동, 합창단, 걷기 모임. 이런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끊겼다는 느낌에서 오는 정서입니다. 아파트에 수백 가구가 살아도 이름 한 명 모르면 그곳은 광야입니다. 2. 응급 상황에 대비 가능한 시스템. 1인 가구가 겪는 가장 큰 공포는 위급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입니다. 단지 내 관리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주민센터와 보건소와의 거리, 응급 이송이 가능한 병원까지의 접근 시간은 필수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엔 일부 단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자 안부 확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런 제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게 혼자 살 수 있습니다. 3. 무리 없는 경제 구조. 이 시기에 집은 더 이상 재산이 아닙니다. 삶의 유지비입니다. 넓고 좋은 집이라도 유지비, 관리비, 각종 고정 지출이 높다면 그건 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보다 작은 평수라도 고정 비용이 낮고 생활 편의가 가까운 곳이라면 그곳은 당신에게 삶의 속도를 맞춰주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집은 나를 가장 많이 웃게 해주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높지 않아도 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외롭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집이면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어떤 구조 안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집은 그 관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곳은 거주지일 수 있어도 삶의 터전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재산을 늘리는 집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집을 선택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건 단순히 이사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지금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실지 감이 오시나요? 노후의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그건 곧 내 삶의 무대이자 내일을 설계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그 무대를 더 따뜻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사람다운 공간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셨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다면 후회는 줄어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친구나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